가을 오후의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김태수의 백발 위에 은빛을 뿌렸다. 85세의 그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소파에 앉아 오후 뉴스를 보고 있었다. 은퇴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그의 자랑이었다. 오전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 점심 후에는 신문과 뉴스, 저녁에는 독서. 아내 영순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가 만들어준 루틴을 고스란히 지키고 있었다. 다음 소식입니다. 6.25 전쟁 73주년을 맞아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전쟁고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태수의 귀에 들어왔다. 그의 손이 리모컨을 꽉 쥐었다. 화면에는 80대 노인이 낡은 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다. 저는 제 누나를 찾고 있습니다. 전쟁 때 헤어진 지 벌써 70년이 넘었는데 태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갑자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황급히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지만 그 노인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70년. 나는 73년이다. 그는 거실을 벗어나 침실로 향했다.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어 가장 아래쪽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흑백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한복을 입은 어린 소년 2명이 서 있었다. 키가 큰 소년이 작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태수, 민수 1949년 추석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수야. 태수의 입에서 50년 만에 동생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사진을 바라보는 그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게 패였다. 사진 속 작은 소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형을 완전히 믿고 따르는 그런 눈빛이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아버지 왔어요. 큰아들 정호의 목소리였다. 태수는 황급히 사진을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았다. 하지만 사진을 완전히 넣지 못해 한쪽 모서리가 봉투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아버지, 뭐하고 계셨어요? 아, 정호야.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었다.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준비하세요. 정호는 아버지의 정기검진을 위해 온 것이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온통 그 사진에 가 있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의사와 상담하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 동생의 얼굴을 떠올렸다. 73년 전 그 혼란스러운 피난길에서 잠깐 놓친 작은 손.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동생. 아버지, 괜찮으세요? 좀 이상해 보이는데.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다. 괜찮다. 하지만 태수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다. 오늘 본 뉴스가 그리고 오랜만에 꺼내본 그 사진이 그의 평온했던 일상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날 밤 태수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꾸만 동생을 생각했다. 민수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7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만은 여전히 선명했다. 동생의 울음소리,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인파에 휩쓸려 점점 멀어지던 작은 실루엣. 태수는 몰랐다. 이 순간이 그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전환점이 될 줄은. 며칠이 지났지만 태수는 여전히 그 사진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서랍을 열어 사진을 꺼내보곤 했다. 사진 속 동생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형아, 화장실 가고 싶어? 73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1950년 12월 중국군이 서울로 재진입한다는 소식에 온 가족이 급하게 피난길에 올랐다. 부모님과 태수, 8살 민수,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막내 여동생까지. 잠깐만 기다려, 민수야. 조금만 참아. 하지만 인파는 멈춰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모두 급했고
모두 절망적이었다. 태수는 민수의 손을 꽉 잡고 있었지만 화장실을 찾아 잠시 무리에서 벗어난 그 순간 형아, 형아. 민수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태수가 다시 찾았을 때는 이미 동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부모님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고 태수에게 민수를 찾아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12살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다. 괜찮다, 태수야. 민수는 똑똑한 아이니까 부산에서 만날 거야. 아버지의 위로였지만 부산에서도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민수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태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다. 85세의 노인이 된 지금까지도 그날의 죄책감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선명해졌다. 내가 민수의 손을 더 꽉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내가 화장실 가자고 하지 않았으면, 내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수없이 되뇌었던 자책이 다시 밀려왔다. 그는 거실로 나와 아내 영순이의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도 민수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 영순이는 태수와 결혼하기 전부터 동생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태수는 그 아픈 이야기를 자세히 털어놓지 못했다. 말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서 그래서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다. 그날 저녁 정우가 저녁을 가지고 왔다. 아버지, 요즘 좀 이상하시네요. 뭔가 걱정이 있으세요? 정우야. 태수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은 너에게 작은아버지가 있었다. 네, 작은아버지요? 정우는 놀란 표정이었다. 아버지에게 형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쟁 때 헤어졌다. 그때 민수는 8살이었어.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73년 전의 그날을 이야기했다. 정우는 말없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서 아버지는 평생 그 일을 혼자 짊어지고 사셨던 거군요. 내가 민수를 잃어버렸어. 형이 동생을 지키지 못했어. 아버지, 그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당시 상황을. 아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나는 형이었어. 12살이었지만 형이었다고. 동생을 지켜야 할 형이었어. 그의 목소리에서 73년간 억눌러온 절망과 자책감이 폭발했다. 정우는 아버지를 처음 보는 것 같았다. 항상 침착하고 의젓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아버지, 정우야, 아버지가 민수를 찾아보고 싶다. 태수가 정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이제 85살이야. 언제 죽을지 몰라. 그 전에 꼭 민수를 만나고 싶어. 사과하고 싶어. 정우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도와줘, 정우야. 아버지 혼자서는 할 수 없어. 그날 밤 태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73년간 혼자 짊어졌던 무게를 아들과 나누고 나니 마음 한편이 가벼워진 것 같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생애 마지막에라도 반드시 민수를 찾겠다고. 꿈속에서 그는 다시 8살 민수를 만났다. 이번에는 절대 손을 놓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의 결심이 하루 자고 나서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확고해졌다. 그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민수 찾기라고 표지에 썼다. 먼저 적십자사부터 가봐야겠어. 정우가 출근하기 전에 전화를 걸었다. 정우야, 아빠야. 어제 말한 것 진짜로 시작해보려고 해.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아니야. 이제 시작해야 해. 더 늦으면 정말 안 돼. 태수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다른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정우도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함께 계획을 세워봐요. 첫 번째 방문지는 대한적십자사였다. 태수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역 근처의 적십자사 본사를 찾았다. 85세의 몸으로는 쉽지 않은 여행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실례합니다. 전쟁 때 헤어진 가족을 찾고 싶은데요. 접수 창구의 젊은 직원은 태수를 정중히 안내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산가족 상봉 담당 부서가 따로 있어요. 담당자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태수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다. 성함이 김민수 씨고 1942년생이시라고 하셨죠? 헤어진 곳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피난길. 네, 맞습니다. 1950년 12월이었어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후 담당자가 몇 장의 서류를 들고 왔다. 김민수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분이 몇 분 계시는데요. 하지만 생년월일이나 출생지가 정확히 일치하는 분은 찾기 어렵네요. 태수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사이트들도 활용해 보세요. 태수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저녁에 정우가 와서 아버지와 함께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다. 아버지, 일단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정리해 봤어요. 정우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는 방송 프로그램 신청, 두 번째는 인터넷 카페나 사이트, 세 번째는 지역별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네 번째는 전쟁 관련 박물관이나 기념관의 자료. 그리고 아버지가 기억하시는 것들을 최대한 자세히 적어봐야 해요. 동생분의 특징, 헤어진 정확한 장소, 당시 상황.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을 더듬었다. 민수는 왼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 3살 때 넘어져서 생긴 거야. 그리고 웃을 때 왼쪽 볼에 보조개가 있었지. 그런 자세한 특징들이 중요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민수는 노래를 참 좋아했어. 고향의 봄을 특히 좋아해서 하루 종일 흥얼거리곤 했지. 태수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쳤다. 73년 만에 떠올린 동생의 모습들이었다. 그날부터 태수와 정우는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다. KBS 이산 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넣었고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다. 태수는 컴퓨터를 다룰 줄 몰라서 정우가 대신 해주었지만 글의 내용은 태수가 직접 구술했다. 저는 김태수입니다. 1950년 12월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 가던 중 동생 김민수 당시 8세와 헤어졌습니다. 민수야, 형이 늦었지만 너를 찾고 있어. 제발 이 글을 보면 연락해 주렴. 일주일이 지나자 몇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이름의 다른 사람들이었다. 그래도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라는 곳도 있다더군요. 태수는 매일 아침 신문의 부고란도 꼼꼼히 확인했다. 혹시 민수의 이름이 나올까봐. 그리고 매일 저녁에는 정우와 함께 그날의 수색 결과를 정리했다. 아버지, 조급해하지 마세요. 73년이나 지난 일인데 하루 이틀에 찾을 수는 없어요. 알고 있어.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단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전쟁기념관에서 만난 해설사가 태수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혹시 피난민 수용소 명단 같은 자료를 찾아보셨나요? 당시 부산에 여러 수용소가 있었거든요. 새로운 실마리였다. 태수와 정우는 부산의 여러 기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구청, 도서관, 박물관. 닿는 곳마다 70년 전 자료를 요청했다. 한 달이 지났다. 수많은 전화와 방문, 그리고 헛된 희망들. 하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중얼거렸다. 오늘은 민수를 찾을 수 있을까? 그의 수첩은 이제 온갖 연락처와 메모들로 가득 찼다. 73년 만에 시작한 동생 찾기. 그 여정은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었다. 피난민 수용소 명단을 찾기 위해 부산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한 지 일주일 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김태수 선생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부산 동구청 민원과 박미영입니다. 선생님께서 피난민 수용소 자료에 대해 문의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태수의 심장이 빨라졌다. 아, 네. 그렇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 쪽으로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직접 보여드릴 자료가 있어서요. 일주일 후 태수와 정우는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태수에게는 73년 만에 부산행이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그는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탔던 피난 기차를 떠올렸다. 부산 동구청에서 만난 박미영 주무관은 30대 후반의 차분한 여성이었다. 사실은 저희도 최근에 이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당시 피난민들의 기록을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거든요. 그녀는 태수를 지하 자료실로 안내했다. 거기에는 낡은 상자들이 가득했다. 여기 보세요. 1950년 12월부터 1951년 2월까지 임시 수용소에 머물렀던 피난민들의 명단이에요. 박미영이 꺼낸 문서는 누렇게 바랜 종이에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태수는 돋보기를 쓰고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김민수, 김민수. 중간쯤에서 태수의 손이 멈췄다. 여기 있어요. 김민수, 8세, 서울 출신.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 옆에 적힌 내용을 보고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1951년 1월 15일. 고열로 사망. 아버지. 정우가 아버지의 어깨를 감쌌다. 태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잠깐만요. 박미영이 자료를 다시 살펴보더니 말했다. 이상한데요? 여기 보시면 같은 날짜에 김민수 8세가 2명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로 그랬다. 한 명은 사망으로 기록되어 있고 다른 한 명은 여기는 1951년 2월 5일 양덕동 이씨 가정으로 인도라고 되어 있네요. 태수의 눈이 번쩍 뜨였다. 양덕동. 양덕동이 어디죠? 부산 서구에 있는 동네예요. 지금도 있어요. 박미영은 또 다른 상자를 뒤져서 추가 자료를 찾았다. 여기 있어요. 이희순 시댁이네요. 당시 주소가 부산 서구 양덕동 123-45번지로 되어 있어요. 그 집이 지금도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박미영은 컴퓨터로 현재 주소를 검색했다. 이상하네요. 이희순이라는 분은 2018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아직 그 집에 살고 계시네요. 이정호 씨예요. 태수와 정우는 서로를 바라봤다. 정우라는 이름까지 같다니. 혹시 연락을 해볼 수 있을까요? 박미영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직접 연락처를 줄 수는 없다고 했지만 대신 중간에서 연락을 취해주겠다고 약속했다. 1시간 후 박미영의 전화기가 울렸다. 네, 이정호 씨죠? 저는 동구청 박미영입니다. 네, 어머님께서 1950년대에 전쟁 고아를 키우신 적이 있나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대화를 태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아, 그런 분이 계셨다고요? 김민수라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분을 찾는 형이 있다고 하면. 네, 정말요? 박미영이 전화를 끊고 태수를 바라봤다. 이정호 씨 말씀으로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하신 말씀이 있대요. 민수가 형을 찾고 있을 텐데라고. 태수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리고 김민수 씨는 1965년에 결혼하면서 그 집을 떠나셨대요. 부산 남구 쪽으로 이사하셨다고 하시네요. 지금도 부산에 계시는 건가요? 그건 이정호 씨도 정확히 모르시대요. 하지만 박미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다. 이정호 씨가 오늘 오후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세요. 어머님이 남기신 물건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날 오후 양덕동의 낡은 주택가에서 태수는 이정호 씨를 만났다. 60대 중반의 그는 태수보다 20살 어렸지만 어린 시절 김민수와 함께 자랐다고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들을 꼭 보관하라고 하셨어요.
이정호가 내민 것은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들이었다. 그 안에는 낡은 고무신 한 짝과 그리고 이건 태수의 손이 떨렸다. 거기에는 자신이 민수에게 주었던 작은 나무 팽이가 들어 있었다. 73년 전 그날 민수가 심심해하자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팽이였다. 민수 형이 이걸 평생 간직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매일 밤 이 팽이를 안고 주무셨다고. 태수는 그 작은 나무 팽이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다. 73년 만에 만진 동생의 흔적이었다. 형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민수 형이 늘 그러셨거든요. 형이 날 찾으러 올 거야라고. 그럼 민수가 지금 어디 있는지.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생선 가게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정확한 주소는 이정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제 친구가 그쪽에 살아요.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태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73년 만에 드디어 민수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이틀 후 이정호로부터 전화가 왔다. 형님 찾았어요. 대연동 수산시장 근처에서 민수네 생선가게를 하고 계세요. 태수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주소는 부산 남구 대연동 1234-56번지예요. 시장 입구에서 세 번째 가게라고 하네요. 정말로 민수가 맞나요? 81세이시고 김민수 씨 맞아요. 그런데 이정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침울해졌다. 무슨 일이에요? 제 친구가 가게에 가서 슬쩍 물어봤는데 김민수 아저씨가 형 이야기를 싫어하신대요. 태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왜 그럴까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형을 찾는다는 사람들이 몇 번 와서 실망만 안겨줬다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야기만 나와도 화를 내신다고 해요. 태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73년 동안 민수도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수없는 실망을 겪었다는 것도. 다음 날 아침 태수와 정호는 대연동 수산시장으로 향했다. 시장 입구부터 생선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새벽부터 분주한 상인들의 모습이 보였다. 저기가 민수네 생선 가게예요. 정호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민수네 생선. 태수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가게 앞에 서자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고등어 싱싱한 거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순간 태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73년 만에 듣는 동생의 목소리였다. 목소리는 늙었지만 여전히 그 특유의 억양이 남아 있었다. 태수는 가게 입구에서 멈춰섰다. 안을 들여다보니 81세의 노인이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다. 하지만 민수야. 태수의 입에서 저절로 이름이 흘러나왔다. 왼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가 그대로 있었다. 73년이 지났지만 그 흉터만은 변하지 않았다. 그때 가게 안의 노인이 고개를 들어 태수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민수는 태수를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손님, 뭘 사실 거예요? 태수의 가슴이 무너졌다. 민수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저는, 또 동생 찾으러 오신 분이군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저는 이미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제 형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만 좀 귀찮게 하세요. 민수야, 나야. 형이야. 태수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나는 태수야. 너희 형 태수.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또 이런 사람이 왔네. 아저씨, 그만 좀 하세요. 제 형은 73년 전에 저를 버리고 갔어요. 살아있다면 저를 찾으러 왔을 거예요. 민수야, 내가 너를 찾고 있었어. 73년 동안 계속. 거짓말 마세요. 민수가 소리쳤다. 가게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제 형이라면 왜 이제야 왔어요?
왜 73년이나 걸렸어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민수의 목소리에 73년간 쌓인 원망이 터져나왔다. 저는 6살 때부터 혼자였어요. 혼자서 살아남았어요. 형은 저를 버리고 가족들과 함께 잘 살았겠지만 저는 민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민수야, 아니야. 형도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고요. 민수가 생선 칼을 들고 위협했다. 주변 상인들이 무슨 일이냐며 모여들었다. 아저씨, 그만 좀 하시죠. 민수 씨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태수를 말렸다. 그동안 형이라고 찾아온 사람이 몇 명인데 다 가짜였어요. 이제 그만 좀 해주세요. 태수는 절망했다. 73년 만에 만난 동생이 자신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거부 뒤에 숨어 있는 상처와 원망을 느낄 수 있었다. 민수야. 태수가 주머니에서 나무팽이를 꺼냈다. 이거 기억 안 나니? 민수의 눈이 팽이에 고정됐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당황이 스쳤다. 이건 어디서?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팽이야. 내가 심심해해서 형이 너한테 준 거야.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너는 고향의 봄을 좋아했지. 하루 종일 흥얼거렸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렇게 태수가 조심스럽게 노래를 불렀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넌 웃을 때 왼쪽 볼에 보조개가 생겨. 그 순간 민수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73년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형? 형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민수야. 형이야. 늦었지만 형이 왔어. 두 노인이 73년 만에 서로를 바라봤다. 시장 안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 민수의 얼굴에 다시 차가운 표정이 스쳤다. 너무 늦었어. 민수가 돌아서서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다. 태수는 망연자실한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버지. 정우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태수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민수야, 제발. 태수가 가게 안으로 따라가려 했지만 민수가 손을 내저었다. 가세요. 제발 가라고요. 형도 너를 찾고 있었어. 73년 동안. 73년? 민수가 비웃듯 웃었다. 73년 동안요? 그럼 지난 73년 동안 형은 뭘 했어요?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저는 8살부터 혼자였어요. 혼자서 구걸하고, 혼자서 밥 얻어먹고, 혼자서 살아남았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양어머니 댁에서 자랐다고 들었는데. 양어머니요? 민수가 허탈하게 웃었다. 그분이 저를 거둬주신 건 제가 11살 때예요. 그 전 3년은 뭐예요? 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산 3년은 뭐냐고요?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정우가 말해준 것과 다른 이야기였다. 겨울엔 신문지로 몸을 덮고 잤어요. 여름엔 파리와 모기에 물려가며 공원 벤치에서 잤고요. 형은 그때 뭘 했어요? 민수야, 형도 힘들었어. 너를 찾으려고. 찾으려고요? 민수가 손에 든 젓가락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럼 왜 이제야 찾았어요? 지금은 인터넷도 있고 TV도 있고 온갖 방법이 다 있잖아요. 왜 이제야? 태수는 할 말을 잃었다. 사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던 것이 맞았다. 너무 아파서, 너무 무서워서 회피해왔던 것이다. 저는 형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10년, 20년, 30년. 계속 기다렸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결혼할 때도 혼자였어요. 아이들 낳을 때도 혼자였어요. 아내가 죽을 때도 혼자였어요. 태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민수야. 50대가 되면서 포기했어요. 아, 형은 나를 버린 거구나. 나 같은 동생은 필요 없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야. 형은. 그런데 지금 와서 뭐해요? 지금 와서 형이라고 하면 제가 반갑게 맞아야 해요? 민수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다.
저한테는 더 이상 형이 없어요. 73년 전에 이미 죽었어요. 그 말에 태수는 크게 흔들렸다.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을 뻔했다. 민수야, 제발. 형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 싫어요. 듣기 싫어요. 민수가 가게 문을 닫으려 했다. 태수가 황급히 문을 붙잡았다. 민수야, 형도 평생 괴로웠어. 너를 잃어버린 죄책감에 평생 시달렸다고. 그게 뭐 대수예요? 죄책감이요? 저는 실제로 굶주리고 떨면서 살았어요. 형도 가족을 다 잃었어. 어머니, 아버지, 막내. 모두 전쟁 중에 돌아가셨어. 그 말에 민수의 손이 잠시 멈췄다. 거짓말 마세요. 정말이야. 형 혼자 살아남았어. 너를 찾지 못한 채로. 민수가 태수를 다시 바라봤다. 태수의 얼굴에는 73년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용서해야 해요?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형이 늦었지만 왔다는 것만 알아줘. 민수가 한참을 묵묵히 태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제 혼자가 편해요. 그리고는 정말로 가게 문을 닫아버렸다. 태수는 닫힌 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아버지, 이제 가요. 정우가 아버지를 부축했다. 태수는 비틀거리며 정우에게 기댔다. 그날 밤 여관에서 태수는 잠들지 못했다. 민수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73년 만에 만난 동생은 자신을 완전히 거부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태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정우야, 우리 내일 서울로 돌아가자. 아버지, 포기하시는 거예요? 민수가 원하지 않는데. 더 이상 괴롭힐 수는 없잖니. 태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73년간 품었던 희망이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마지막으로 민수의 가게 앞을 지나갔다. 민수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태수를 보고도 모른 척했다. 이게 마지막인가? 태수는 마음속으로 민수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미안하다, 민수야. 형이 너무 늦었구나. 부산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73년 만에 다시 찾은 동생은 이미 자신의 동생이 아니었다.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 KTX가 부산을 떠날 때 태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이별일 것 같았다. 하지만 태수는 몰랐다. 민수도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73년 만에 만진 나무팽이를 손에 쥐고 흐느끼고 있다는 것을.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태수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정우가 아무리 걱정해도 소용없었다. 아버지, 병원에 가셔야 해요. 괜찮다. 그냥 좀 쉬고 싶어. 태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민수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너무 늦었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김태수 선생님이세요? 네. 저는 부산에서 이정호라고 합니다. 기억하시죠? 태수가 벌떡 일어났다. 민수를 키운 이순 씨의 아들이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정호의 목소리가 심각했다. 민수 형에 대한 이야기인데 선생님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태수의 심장이 빨라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만 말씀해 주신 게 있거든요. 민수 형이 들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뭔데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혹시 다시 부산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태수는 망설였다. 다시 부산에 가서 민수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민수 형은 모르게 할게요.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결국 태수는 정호와 함께 다시 부산행 기차에 몸을 맡겼다. 이정호를 만난 곳은 어머니 이순 씨의 무덤이었다. 부산 교회의 작은 공동묘지였다. 어머니가 여기 계세요.
이정우가 묘비 앞에서 절을 했다. 태수도 따라 절했다. 어머니는 평생 민수 형을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왜요? 민수 형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태수가 이정우를 바라봤다. 무슨 거짓말을? 민수 형은 선생님을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이정우가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꺼냈다. 이건 민수 형이 어렸을 때 쓰던 일기예요. 어머니가 몰래 보관하고 계셨거든요. 태수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어린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다. 1955년 3월 15일. 오늘도 형이 안 왔다. 형은 나를 버렸나? 아니다. 형은 분명 나를 찾고 있을 것이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1958년 8월 2일. 어머니 이순가 형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다. 너무 아프다고. 하지만 나는 형을 잊을 수 없다. 1960년 5월 30일. 친구들이 형 같은 건 없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형은 분명 살아있다. 태수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흐느꼈다. 민수가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1965년 10월 12일. 결혼한다. 신부에게 형 이야기를 했다. 형이 결혼식에 왔으면 좋겠다. 1970년 4월 8일. 첫 아들이 태어났다. 이름을 태우라고 지었다. 형 이름에서 한자를 따왔다. 태수가 깜짝 놀라 이정우를 바라봤다. 민수 형의 첫째 아들 이름이 태호예요. 선생님 이름에서 따온 거죠. 그럼. 네, 민수 형은 평생 선생님을 잊지 않았어요. 원망하면서도 사랑했어요. 이정우가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을 가리켰다. 1995년 7월 20일. 아내가 죽었다. 형이 있었으면 이렇게 외롭지 않을 텐데. 2010년 12월 5일. 이제 나도 늙었다. 형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다. 형은 분명 나보다 먼저 죽었을 것이다. 태수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다. 그런데 왜 민수는 나를 그렇게 매정하게 대했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이정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민수 형은 지난 10년간 가짜 형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돈을 노리고 온 사람들, 그냥 장난으로 온 사람들. 그때마다 상처받았거든요. 아, 특히 5년 전에 온 사람은 정말 악질이었어요. 민수 형의 통장까지 털고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민수 형이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태수는 무릎이 꺾였다. 민수가 왜 그렇게 자신을 의심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선생님이 진짜라는 걸 아셨어요. 나무팽이를 보시고, 그럼 지금 민수는 집에서 알아 누워 계세요. 선생님을 만난 후로 계속. 이정우가 휴대폰을 꺼냈다. 사실 민수 형이 저한테 부탁했어요. 혹시 그분이 진짜 형이라면 고향에 한번 데려가 달라고. 고향? 네, 함께 살던 옛집 터말이에요. 거기 가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날 저녁 태수는 민수와 재회했다. 민수는 하루 종일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형? 정말 형이야? 그래, 민수야. 형이야.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73년간의 오해와 그리움이 그 시선 속에 모두 담겨 있었다. 형, 고향에 가보자. 거기서 확인해보자. 다음 날 85세와 81세의 두 노인은 버스를 타고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다. 73년 만에 고향행이었다. 마을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옛집은 사라지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뒷산은 그대로였다. 저기 바위 있지? 민수가 가리킨 곳에는 큰 바위 하나가 서 있었다. 기억나? 우리가 그 바위 밑에 보물을 묻었지. 태수가 대답을 마저 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바위 밑을 파보니 작은 깡통 하나가 나왔다. 73년 전 두 형제가 함께 묻은 보물이었다. 깡통 안에는 구슬 몇 개와 색종이, 그리고
조그만 쪽지가 들어 있었다. 쪽지에는 어린아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태수와 민수는 영원한 형제다. 1949년 여름. 그 순간 73년간의 모든 오해가 눈 녹듯 사라졌다. 두 노인은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 미안해, 민수야. 형이 늦었어. 아니야, 형. 나도 미안해. 형을 의심해서 73년 만에 진짜 재회가 이루어졌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부산 남구 대연동의 작은 아파트에서 두 노인이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다. 태수는 서울 집을 정리하고 민수와 함께 살기로 했다. 85세와 81세,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형, 오늘 병원 가는 날이야. 그래, 벌써? 태수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았다.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다. 민수는 형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바닷가를 산책했다. 부산의 5월은 따뜻했다. 갈매기들이 바다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민수야. 응, 형. 형이 만약 먼저 가게 되면. 그럼 말하지 마. 민수가 형의 말을 가로막았다. 우리 이제 막 만났는데 그런 말하면 안 돼. 태수가 웃었다. 73년 만에 되찾은 동생은 여전히 형을 걱정하는 어린아이 같았다. 알았어. 그럼 우리 오늘은 뭐 할까? 사진 찍자. 형? 민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꺼냈다. 정우가 선물해 준 것이었다. 우리 사진이 하나도 없잖아. 73년 전 그 사진 말고는. 그렇게 두 노인은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웃음이 나왔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민수는 그동안 모아둔 사진첩을 태수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내가 20살 때, 이건 결혼할 때, 이건 태호가 태어날 때. 민수의 인생이 한 장 한 장 펼쳐졌다. 태수는 동생의 사진들을 보며 함께 울고 웃었다. 자신이 함께하지 못한 73년의 세월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형도 사진 가져와. 형은 별로 없어. 혼자 살다 보니. 그래도 가져와. 뭐든지. 일주일 후 정우가 아버지의 사진들을 가지고 부산에 왔다. 태수의 졸업사진, 결혼사진, 정우가 어렸을 때 사진들. 우와, 형이 젊었을 때 참 잘생겼네. 민수가 형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감탄했다. 너도 잘생겼어. 여기 봐. 태수가 민수의 결혼사진을 가리켰다. 이 사람이 형수야? 참 예쁘네. 그래. 순덕이가 참 착했어. 형 얘기하면 언제나 만나보고 싶다고 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을 나누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메워갔다. 한 달 후 특별한 날이 왔다. 민수의 큰아들 태호가 가족들과 함께 부산에 온 것이다. 73년 만에 이루어지는 진짜 가족 상봉이었다. 큰아버지, 태호가 태수를 보자마자 절을 했다. 그의 두 아들, 즉 태수의 조카 손자들도 함께 절을 했다. 아버지가 평생 아버지 얘기만 하셨어요. 태수 삼촌, 태수 삼촌. 태수는 처음 보는 조카와 조카 손자들을 끌어안았다. 가족이 이렇게 많았다니. 73년간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큰 가족이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다. 태수는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큰 가족과 함께 밥을 먹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며느리들의 정겨운 대화, 그리고 민수의 행복한 미소. 형, 이제 정말 행복해? 민수가 조용히 물었다. 그래, 정말 행복해. 태수가 대답했다. 정말이었다. 85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은 처음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다. 어느 가을 아침,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민수는 아직 자고 있었다. 태수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창가에 앉았다. 바깥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73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민수가 옆에 있으니까. 태수는 책상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민수에게 형이 먼저 편지를 쓴다. 요즘 기억이 자꾸 사라져서 중요한 말들을 잊어버릴까봐. 민수야, 형과 함께 해줘서 고마워. 73년 늦었지만 형은 정말 행복했어. 내가 있어서 형은 외롭지 않았어. 만약 형이 먼저 가게 되면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으니까. 그리고 형은 이제 어디서든 널 지켜볼 거야. 73년 전에 못했던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거야. 형이 가장 사랑하는 동생 민수에게 형 태수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태수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민수의 베개 밑에 몰래 넣어두었다. 그리고 3일 후 태수는 잠결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민수의 손을 꽉 잡은 채로.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민수의 가족들, 정우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부산에서 알게 된 이웃들까지. 민수는 형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영정 앞에서 말했다. 형, 이제 진짜로 가는구나. 그래도 괜찮아. 우리 1년 반 동안 정말 행복했잖아. 형이 준 선물들 잊지 않을게. 그로부터 2년 후 민수도 형을 따라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 형, 기다렸지? 이제 민수도 간다. 두 형제의 묘는 고향 마을 뒷산에 나란히 자리 잡았다. 그들이 어린 시절 보물을 묻었던 바위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김태수 1938년에서 2024년, 김민수 1942년에서 2026년, 73년 만에 만난 영원한 형제. 매년 추석이면 두 가족의 후손들이 함께 성묘를 온다. 그들은 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준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용서의 힘,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사람들은 말한다. 저 바람 소리가 두 형제가 함께 부르는 고향의 봄이라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73년의 침묵을 깨고 그들은 마침내 함께 노래하고 있었다.